그래서 오늘 내용은 능동 추론에 대해서 일단 교과서 챕터 1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관련된 철학, 세 번째에서 이제 수학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은 굉장히 아마 한 번씩 다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파트 1과 파트 2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파트 1은 액티브 인퍼런스의 이론적인 부분, 파트 2는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떻게 모델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프랙티스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토마스 파라고 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제 클리니컬 뉴로사이언스로 계신 메디컬 사이언스, 유로사이언스 전공하신 박사님과 지금 교수님이 되시긴 했는데 지금 박사님과 지오바니 페출로라고 해서 과학 철학과 인지심리학 전공하셨고 지금 이제 로마 대학교에 있어서 이탈리아 이제 국가연구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지오바니 페출로 교수님 이 두 분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능동추론이 이제 결국에는 이 질문을 좀 답하고 싶어서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어떻게 생명체가 환경과 적응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결국에 죽지 않고 영속해내는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는 실제로 이제 환경과 계속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액션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고 그 바뀐 환경에서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세상을 또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이 고리 형태가 나오면 사실 공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제가 무한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무한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가장 적응적으로 잘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쨌든 그 탐색의 공간이 너무나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책은 그런 것들, 이런 리커시브한 프로퍼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점을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잘 해왔다. 그래서 실제로 박테리아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포유류까지 굉장히 수많은 인지 기능들이 복잡 다양해지고 수많은 시간 스케일에 따라서 그것들이 몸에 이제 체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다양화된 전략들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두뇌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행동과 관련된 이론들이 다 어찌 보면 분리되어 있고 분화되어 와서 어떤 공통적인 하나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론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따라서 학문 분야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분야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구축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니츠와 스크로피라고 하는 두 개의 연구 패러다임을 좀 소개를 하면서 우리 웬만해서 한 가지 최초 원리를 가지고 통합적인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현실 상황은 사실은 각 분야마다 서로 사실은 분리되고 각각 이제 독립된 채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이론 체계도 굉장히 좀 많고 어쨌든 통일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는 분야만 생각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철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신경과학이나 뭐 동물 행동학, 생물학,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사실은 어떤 몸과 마음과 행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떻게 이런 헤트로지니어스한 어떤 바이올로지컬하고 코그니티브한 피노메나를 최초 원리로부터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니트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두뇌와 마음 그리고 행동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액티브 인프런스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이고요. 이것이 충분히 그런 유니파이된 프레임워크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이니셔티브 이름이 마인드 브레인 비헤이비어이기 때문에 이 두뇌와 이제 마음과 그리고 행동을 모두 일괄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최초 원리에서 시작을 해보자라는 것을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액티브 인프런스라는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베이즈 정리에서 입각을 해서 입각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나머지 하나는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2 지금 오늘 발표해 주셨던 그 내용이 로우 로드 이 베이즈 정리로부터 시작한 액티브 인프루언스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인 챕터 3가 이 하이 로드로 이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로부터 액티브 인프루언스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갖고 있는 배경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 로우 로드라고 하는 베이지 정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두뇌가 프로세싱을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how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고요. 이 프레너지 프린시플은 what, why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프린시플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 왜 이렇게 작동을 해? 우리 두뇌는 왜 이렇게 작동을 해?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고요. 그러면 우리 두뇌가 진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베이지 정리에 입각한 프리딕티브 프로세싱, 프리딕티브 코딩 같은 이론들 아니면 베이지안 브레인 하이포테시스 이런 것들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갈 건데요. 혹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첫 번째 챕터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마 간단하게 흥미롭게 아마 다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준비한 것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네, 이 로우 로드와 하이 로드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를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다양한 이론들이 좀 섞여서 사용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 뭐 액티브 인퍼런스, 프리딕티브 프로세싱 이 세 가지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문헌을 뒤져보고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인프루언스는 정말로 넓은 몸과 마음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통합적인 프레임워크고요. 이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은 사실 이 베이지 티어렘에서 시작되는 이 베이지안 브레인 하이포테시스 여기까지 연결되는 어떤 코티컬 펑션, 이 메커니즘에 대한 유니파잉 티어리라고 이제 프리스턴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은 이 how에 대한 것이 아니라 why에 대한 것인데요. 어쨌든 가장 최근에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표현 중 하나는 이 베런 밀리츠라고 하는 이제 옥스포드의 이제 AI와 뉴로사이언스 같이 하시는 분인데 액티브 인프루언스는 프리딕티브 프로세싱과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 기존에 있었지만 그것을 액션을 접목시켜서 전부 다 통합해서 만든 프레임워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티브 프로세싱과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 이 두 개의 액션을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액티브 인프루언스가 가장 최신 버전의 프레임워크인 것이고 그 전까지 있었던 게 프리 에너지와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액션을 고려한 것이 액티브 인프루언스 프레임워크. 그래서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래서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이 그럼 뭐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지? 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 뭐지? 그것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침 네. 이제 로우 로드로부터 이제 오늘 마침 이 챕터를 했기 때문에 로우 로드부터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리딕티브 프로세싱 패러다임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베이지 정리에서 시작하는 이 프리딕티브 프로세싱 패러다임인데요. 다행히도 이것과 관련된 역사가 정리되어 있는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Predictive Processing Paradigm has Roots in Kant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이 링크 스완슨이라는 이제 미네소타 대학교의 인지과학 센터에 계신 철학 교수님께서 이 Predictive Processing Paradigm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그것이 사실 어디까지 기원을 한다? 칸트까지 기원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필로소피 같이 뭐 철학 백과사전 같은 걸 찾아봤을 때도 이 칸트와 헬름홀츠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아직은 컨트로버셜하다고는 나와 있는데요. 가장 일단 최신 논문은 이 스완슨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conclude by arguing that the predictive processing paradigm should not be regarded as a new paradigm, but is more appropriately understood as the latest incarnation of an approach to perception and cognition initiated by Kant and refined by Helmholtz. 이 결국에 하는 말은 이 predictive processing이라는 것의 기원은 칸트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헬름홀츠에 의해서 수정이 된 지각과 인지에 대한 이론에서 시작을 하고 이 predictive processing이라는 이론 자체가 사실은 그 칸트와 헬름홀츠의 이론의 화신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이 predictive processing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비드 휴메의 이론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비드 휴메는 이제 아주 고전적인 네, 철학자이고 어, 최근에 또 유명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일단 대표적인 것이 이분은 인과성을 부정합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이 인간의 그냥 단순한 착각이고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사실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부터 세상을 알게 되는데 그 내용들만으로는 사실은 인과관계나 세상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럼 느끼는 인과관계성, 인과성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심리적인 어떤 오리진, 사이콜로지컬 오리진이라고 유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표는 이 풀장에 떨어져서 익사한 사람들의 수와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영화 배우가 이제 영화에 등장한 횟수인데요.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네, 거의 코릴레이션이 강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들만의 코릴레이션이나 그들만의 귀납적인 어떤 추론만으로는 사실은 커절 릴레이션십, 인과관계는 추론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실은 디멘션이 높고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어쩔 수 없이 상관관계가 높아 보이는 데이터의 시퀀스들은 계속 등장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 숨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두 개가 사실은 어떤 새로운 잠재된 변수의 똑같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데이터로부터의 익스피리언스로부터 얻는 그 데이터의 귀납적 추론은 결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험으로부터 얻은 그 데이터, 그 이상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 경험 이상을 추구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인과적인 관계를 추론할 수 있고 이 귀납적인 방식의 추론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야말로 사실 이 휴미 제기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칸트 스스로를 사실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충격을 준 사람으로서 흉을 꼽고 있고요. 흉이 지금 부정했던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간이 결코 추론할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을 반박하고 어떻게든 인간 이성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철학적인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흉맷 이제 어느 정도 걸쳐 있는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초월론적 관념론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철학적으로 그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그 규명하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초월론적 관념론에서 그 초월이라는 뜻이 어떤 뭔가 무엇을 초월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경험적 한계를 초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적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 1 더하기 1은 2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경험하지 않거나 경험한 것을 넘어서도 반드시 맞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관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의 이제 인식론, 이제 Theory of Knowledge를 보시면 사실은 그 우리가 말하는 현상과 현상이 아닌 이제 실제 그대로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노우메넌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제 이데아에 있는 영역 같은 것들을 노우메넌 렐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 영역이 바로 피노메널 렐럼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베이제 티어렘에서 나온 그 히든 코즈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바로 칸트가 정의한 이 노우메널의 영역이고 things in themselves, 물 자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된 그 개념인데 이것이 현대 일어로 번역되기로는 actual cause 혹은 hidden cause 혹은 distort cause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몸이 없이 결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경험되는 것은 우리의 피노메널 렐름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죠. 이제 다만 여기서 재밌는 것은 당대에 이제 귀납적인 추론에 문제가 있다는 흉의 지적이 사실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당대 철학자들은 우리가 지식을 생성하는 원리가 이 물 자체로부터 이 appearance, 외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바텀업 프로세스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칸트의 핵심적인 사상과 칸트가 중요한 철학자인 이유는 칸트가 소위 그 자신의 그 아이디어를 코페르니칸 레볼루션에 비유를 하는데요. 코페르니우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던 것처럼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appearance로부터 물 자체를 추론한다라고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대 철학자들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이 물 자체로부터 외양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칸트는 그것이 아니라 이 외양으로부터 이 물 자체가 어떻게 추론되는가, 어떻게 그 탑다운 방식이 일어나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게 됩니다. 완벽히 베이지한 관점을 조금 다른 것 같죠. 사실 그 칸트가 지금까지의 다른 수많은 철학자들에 비해서 정말로 기념비적인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초월론적인 관념론, 자신의 내재적인 이 익스피리언스로부터 외부에 있는 히든 코즈를 추론하고 그것들로부터 지식을 밝혀내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 정말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시도인데 그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스완슨 교수님은 이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이라는 패러다임이 총 5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많아요. 5가지 관점에서 칸트의 철학을 그대로 사실은 어, 이제 발전시킨 것이 프리딕티브 프로세싱 패러다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탑다운 방식의 추론 방식과요. 그리고 하이퍼 프라이어라고 하는
우리 몸으로부터 프라이어 이런 개념들이 좀 들어있고 더욱이 이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어널리시스 바이 신세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상력의 중요성을 합니다. 그래서 퍼셉션이 우리가 어찌 보면은 바텀업 프로세스에 조금 초점을 둔 표현이라고 하면 칸트는 이미지네이션이 바로 탑다운의 프로세스고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 외의 내용들을 추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 양방향으로 작동하고 이 우리의 이 피노메날 단에서 노우메날 단을 추론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칸트의 철학이 사실 그대로 구현된 것이 어찌 보면은 이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인데요. 근데 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에 받아들인 이 센서리 인풋들을 프리딕션을 하는 거고요. 그 프리딕션을 하면서 양방향의 프리딕션을 하고 그 에러를 가지고 우리가 퍼셉션을 수행하는 것이 이 퍼셉션에 대한 프리딕티브 프로세싱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또 재미난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이 퍼셉션하는 그 퍼셉추얼 컨텐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 외부 세계에 대한 퍼셉션한 내용 그 자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빨간색에 뭔가 흔들리는 걸 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프라이어 시스템에서 저게 사과라는 게 가장 그럴듯하면 저는 그것을 사과라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헬르몰츠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헬르몰츠 자체도 스스로를 칸트의 화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책에서 자기는 아주 충실한 칸트주의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헬르몰츠가 주장했던 unconscious inference as perception as unconscious inference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칸트의 인식론, 칸트의 지식이론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퍼레이셔널라이제이션 할 것인가, 이론화하고 그것을 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칸트와 헬르몰츠 둘 다 결국에는 어찌 보면 그 귀납적 추론 방식에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추론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우리가 어피어런스로 이 외향으로부터 물 자체를 추론한다는 역방향의 아이디어를 갖고는 있었지만 결국에 그것이 귀납적인 추론과의 이 연관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은 헬름홀츠까지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 퍼스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인데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다 이제 생애가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데이비드 휴미 이제 죽기 전에 임마누엘 칸트가 태어났고, 임마누엘 칸트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르몰츠가 또 태어났고, 헬르몰츠가 죽기 전에 또 퍼스가 태어났는데요. 이 퍼스는 사실 어떻게 하면은 네, 비연역적인 추론 방식이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인과적인 추론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과 또 다른 형태의 추론 방식을 고안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가설적 추론 방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대로 어떤 가설을 세우고 어, 계속해서 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내 시스템이 정말 내 믿음 체계가 이 세상과 잘 부합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프라이어를 가지고 에비던스에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이 업데이트된 포스테이를 갖고 그걸로 다시 프라이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연역적인 방식으로 이론이 전개가 되고 과학 철학적인 관점에서 과학이 연역적인 방식으로 되면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수학이겠죠. 그렇죠? 사실 그 과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역주의적인 방식으로 과학 철학에서는 연역적 추론 방식으로 과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귀납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토마스 쿤이나 칼 포퍼나 햄펠 같은 과학 철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이 당시의 과학적인 이론들의 모임이 단순히 귀납적 추론의 결과에 불과하면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이론책은 너무나도 불안정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너무 불안정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퍼스의 이론을 또 계승한 라카투스 임레라는 제가 또 좋아하는 과학 철학자는 이 퍼스의 가추적 추론 방식에 입각해서 사실 과학을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세워놓은 가설과 어떤 관측 결과로부터 어떤 가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최선의 이론 체계를 만드는 것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로부스트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테스트에서 이겨냈고 살아남은 이론이 과학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퍼스의 이론, 가추적 추론 방식을 입각해서 이 과학 철학의 관점에서 우리 과학을 어느 정도 튼튼하게 이끌어주는 그 철학적인 입지를 다져준 사람이 임레의 작업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Science as Successful Prediction이라는 책으로 이 가추적 관점에서의 과학 철학을 설명하는 어, 그게 됩니다. 어쨌든 이 퍼스의 이론을 가장 수학적으로 규명하는 그 이제 형식화한 것이 베이지 정리고요. 그 베이지 정리가 이 사실 가추적 방식 그리고 앞서 있었던 그 모든 추론 방식들을 형식화하는 네,
좋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의 이제 역사는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100년은 이제 그때 가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조금 천천히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의 생각들이 참 대단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좀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들이 정말로 지금 들어도 굉장히 클래시컬하고 정말로 그럴듯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참 매력적인 것 같은데 한 300년 전 이야기가 참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와서 발전시킨 게 사실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이고 네, 재밌는 건 사실 30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큰 발전이 없다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사이언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의 이제 패러다임은 네, 데이비드 휴메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칸트가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것을 물리학적인 이론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헬르몰츠가 시도를 했는데 그 한계가 퍼스 같은 이제 과학 철학자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또 수많은 신경과학자들로 인해서 프리딕티브 프로세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하이로드라고 할까요? 그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로부터 시작해서 액티브 인프루언스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 이론을 만든 칼 프리스턴 교수님의 논문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현우님 질문 지금 아,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네. 가추와 연역의 차이에 대해서 네. 이거는 제가 첨부해드렸던 그 김주환 교수님의 이제 칼럼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추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연역 같은 경우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규칙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규칙을 가지고 사실은 사례를 넣으면 이 규칙에 따라서 알아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이론 체계에 사례를 넣으면 반드시 그 이론 체계의 규칙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 연역적인 추론의 방식의 문제는 어떻게 이 가설과 가정들이 모여있는 이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장 수학만 하더라도 집합이라는 개념을 왜 그렇게 정의해? 함수라는 개념을 왜 그렇게 정의해? 뭐 정수라는 걸 왜 그렇게 정의해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게 공리를 설정하고 그런 규칙 위에서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이야라고만 할 수밖에 없지. 그걸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라고 이야기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로부터 사실 단순히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역적인 추론은 어찌 보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없다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레고 블록의 종류와 그 레고 블록을 맞추는 규칙이 존재하면 이미 어떤 성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을지는 사실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반해 가설적 추론 방식은 어떤 규칙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례와 결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네, 실시간으로 그 가설의 정확도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설과 규칙을 생성하는 원리가 사실 입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낼 수 있고 더 나은 가설 체계를 항상 뭔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없다는 비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답변이 됐을까요? 그래서 가추와 연역은 사실 아주 고전적인 철학의 인식론에서 다루었던 추론의 방식이자 수학에서 계속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는 그 방식이고요. 고전적인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수학적인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제 사실은 현대 수학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대부분 언설튼티를 포함하고 확률의 개념에 이제 접목된 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도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때 연역적인 추론은 사실 거의 작동하지 않고 대부분의 인간의 유연하고 적응적인 추론 방식은 가설적 추론 방식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베이스 정리 같이 정말 실질적인 다양한 분포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네,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사실 철학의 인식론에서 시작되어 있는 어떠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외부 세상에 숨겨져 있는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었고요. 이제 이 칼 프리스턴이 이 이론을 만들게 된 그 계기가 되는 프리에너지 프린시플은 우리 생명체와 물리학적으로 생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이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어떻게 용속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물이 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속해내는가 하는 그 질문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Life as We Know It 이라는 논문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어, 네. 사실은 놀랍게도 그 프레너즈 프린시플의 핵심은 사실은 칸트에서 또 시작을 합니다. 칸트는 이제 이 텔레올로지라고 해서 이 목적론이라는 내용을 좀 다루는데요. 여기서 정신과 전문의 분도 계시고 신경외과를 전공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텔레올로지라는 그 관념 구도가 어찌 보면 심리학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는 원리로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되게 분석적으로 분석을 하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론적인 관념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반면에 아들러와 같은 정신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지녔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그 목적론이란 개념이 텔레올로지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쨌든 칸트는 텔레올로지라는 거를 설명을 합니다. 1790년도에 이제 자연의 어떤 목적론적 판단의 분석이라는 어떤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의 생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적인 목적을 사실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로서 원인이자 결과로서 행동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존이 우리를 원인으로 하며 그 결과로서의 또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twofold sense, 양면적인 속성으로서 우리는 항상 인과적인 원인과 결과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명체의 어떤 목적론적인 관점을 초점을 두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관점을 가장 잘 계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윈이죠. 우리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친다, 고군분투한다, 또 번식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목적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이론을 전개하는 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이트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윈의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어찌 보면 규범적인 이론을 만든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사실은 이제 양자역학을 만든 이제 사람을 유명한 슈레딩거의 어, 이제 궁금증에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실은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화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고 생명과학이라는 것이 태어날 그 태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리학과 화학을 가지고 생명과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재밌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주장을 합니다. 떤 주장을 하시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물리학이나 화학에서의 법칙과 조금 다르게 이 생명 시스템을 다룰 때는 또 새로운 법칙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생명체를 봤을 때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패러독스, 그 연력학 이법칙에 위배하는 것 같다는 패러독스입니다. 연력학 이법칙에 의하면 어떠한 시스템이든 엔트로피 항상 증가해야 되는데 그 말인즉슨 사실은 그 디스페이션, 그러니까 소실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연력학적 개를 봐도 자연스럽게 뭉쳐있던 것이 흐트러진 게 뭉쳐있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생명체는 사실 계속해서 뭉쳐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제로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답으로 사실 프리에너지라는 개념이 이미 1944년도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재밌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어, 제가 알기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사이버네틱이라는 학문을 만든 이제 윌리엄 로스 애쉬비라는 분이 이제 트랙터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기로는 어떤 생명적인 시스템은 연력학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으나 자기 스스로 어떤 평형 상태에 수렴할 수 있도록 어떤 굉장히 재밌는 어트랙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이제 로렌츠 어트랙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어떤 시스템이 지닐 수 있는 상태를 기술하는 어떤 공간에서 그 자신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 로렌츠 어트랙터는 이 상태, 이 점이 움직이고 있는 이 상태가 어, 아예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리지 않고 아주 특정한 어떤 서피스나 여기서는 사실 어트랙터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갈 수 있는 이 페이지 스페이스 중에 아주 특수한 공간, 그 부분 집합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거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어트랙터 시스템은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 사실은 어떤 저라는 이 생명 시스템이 갑자기 증발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시스템이 갈 수 있는 아주 특수한 부분 집합에서만 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 이제 방식으로서 이 어트랙터라는 개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사실은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서 미사일을 제어하거나 차량을 제어하거나 그 모든 어떤 로봇을 제어하고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물리적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 이론의 수학적인 근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은 결국 이제 필스턴이 지금까지 있었던, 네, 지금까지 있었던 칸트의 목적론적인 입장, 그리고 다윈의 어떤, 어쨌든 생물학적인 어떤 목적론, 그리고 슈레딩거의 이제 주장과 사이버네틱스에서 나왔던 수많은 수학적 형식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생명체가 어떻게 영속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답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스턴이 그 논문에서 이 휴리스틱한 렘마라고 해서 어떤 얼고딕한 랜덤 다이내미컬 시스템이 마르코프 블랭킷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구조적으로나 역학적으로 자신의 어떤 보존 그 존재성, 그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행동이 알아서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역학적인 어떤 시스템이 단순히 부분적으로 어떤 단거리 힘으로부터 이제 이제 분포되어 있어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그냥 조건부 독립이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시스템이 발생하면 말코프 블랭킷이 알아서 또 생기며 말코프 블랭킷이 생기면 프리에너지라는 값을 최소 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프리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사실은 정확히 통계학에서 다루는 베이지안 추론과 동일하고요. 대신 여기서는 액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액티브 베이지안 인프루언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는 액티브 인프루언스는 어찌 보면은 액티브 베이지안 인프루언스예요. 그냥 액션 텀이 추가된 베이지안 인프루언스 이론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네, 자기 발생하는지를 네, 규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단거리에 이제 그냥 128개의 파란색 어떤 이제 파티클들을 뿌립니다. 이 파티클들을 뿌리고 프린스턴이 어떻게 그 프리에너지 프린시플을 가지고 네, 액티브 인프루언스 이론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었고요. 칸트의 목적론과 다윈의 목적론, 그리고 에르빈 슈리딩거의 어떻게 물리학과 화학으로 생명을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패러독스를 어떻게 설명해낼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 동력학계의 관점에서 사이버네틱스를 만드는 로버트 애쉬비가 이제 object 시스템을 가지고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그 이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화를 가지고 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칼 프리스턴의 프리에너지와 프리에너지 프린시플과 그리고 액티브 인프루언스 이론인데요. 그래서 프리스턴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보시죠.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랜덤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 마르코프 블랭킷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나 궁금해하는 생명의 영속성과 적응 능력을 규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8개의 파티클들이 뿌려져 있고 이들 간에 아주 단거리에 전자기적인 일렉트로케미컬한 폴스가 작동한다라고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 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앙상블인데요. 이들이 실제로 이 파티클들이 이제 힘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커플링 되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이나미컬 시스템들을 보고 실제로 그 통계적인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되는 걸 확인한 것인데요. 같은 색이면 굉장히 유사한 다이나믹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색이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이 뭉쳐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이나믹 숄트 레인지의 폴스를 주도로 모델링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서브 시스템들끼리 굉장히 확률적으로 인디펜던트한 다이나믹스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이나믹스들이 생존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그 말코프 블랭킷이라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이 하늘색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제 액션 스테이트일 거고요. 어, 이게 아마 센서리 스테이트일 거고요. 그 자주색이 액티브 스테이트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인 거는 이 안에 있는 내부 상태가 아주 고르게 유지가 되고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잘 유지되면서 네, 내부 상태와 외부 상태를 구분하게 된다. 알아서 그 바운더리가 생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바운더리가 있고 그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 굉장히 잘 적응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이 아마 내부 상태이고 그 바깥가 외부 상태일 텐데 여기에 어떤 레션이 발생을 해서 어떤 손상이 생기면 얘네들이 스테이트를 잘 맥을 못 추리고 이렇게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호메오스타시스나 오토포이에시스가 유지되는가 하는 실험도 이제 어떤 이렇게 규명을 하는 실험을 모델링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하이로드의 역사를 좀 돌이켜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칼 프리스턴의 이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에서 시작한 능동 추론 이론은 어찌 보면 칸트의 목적론과 다인의 목적론,
그리고 에르빈 슈레딩거의 생물체에 대한 물리학적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이버네틱스를 통한 수학적 형식화, 거기에서 시작한 칼 프리스턴의 말코프 블랭킷에 대한 어, 네, 이론적 체계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마르코프 블랭켓이라고 하는 네, 게 네. 말 그대로 이게 뭐 어떤 말을 함축하는 건지 약간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요. 아, 네. 여기서 말코프 블랭킷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체를 사실은 이제 봉지 안에 담아두고 있으면 여기 안에서 뭔가 생명체 같은 게 태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연력학적으로 얘네들이 뭉쳐있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분해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어떤 막이 있고 그 블랭킷이라는 게 실제로 담요처럼 덮고 있어서 그 블랭킷이라는 것 자체가 인터널 밀류 같은 그런 기본적인 생명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설명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주는 어떤 막 상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단순한 물리적인 가정만으로 이제 이렇게 도출이 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네, 이 저도 그 정도면 마이크로소프트 랭귀지에 네, 대해서 네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네네. self과 non-self를 구분하는 그냥 경계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absolute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relative한 그런 컨셉인가요? 아, 네. 이 마르코프 블랭킷이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수학적인 개념이고요. 구체적으로 의미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외부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코프 블랭킷의 사실은 센서리한 스테이트나 액티브한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르코프 블랭킷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앱솔루트한 컨셉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앱솔루트한 컨셉인데 인간으로 쳤을 때 우리의 눈이 사라질 수도 있고 센서리가 사라지면 사실 바운더리가 훼손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액티브한 어떤 팔이 하나가 없으면은 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행동을 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바운더리가 깨져버리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말코프 블랭킷이 수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엄밀히 정의되는 어떤 형식적인 개념이지만, 앱솔루트한 개념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조금 다른 개념, 실질적인 막을 구성하는 어떤 물리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리님이 잠깐 오셔서, 말코프 블랭킷이는 이름이 왜 붙었냐 하면요. 사실은 이, 말코프 프로세스라는 게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이 말코프 프로세스라는 거는 사실 너무나 단순한 거기도 한데요. 지금 바로 아주 순간 이후의 상태는 그 직전 상태로부터만 결정을 받지, 그 전에 모든 히스토리로부터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기로 팔을 조금 움직이면은 그 직전에 팔을 움직이기 전의 상태에만 의존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팔을 흔들어 온 그 궤적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 자체가 메모리라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시스템의 변화는 기존의 모든 메모리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직전의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코프 프로세스라는 것이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가장 단순한 가정이고요. 메모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두뇌는 사실 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도 메모리가 존재할 수 있고요. 우리 두뇌에도 당연히 메모리가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고전역학적으로도 메모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과학 관점에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실제 물리적 현상에서도 메모리 프로퍼티가 중요한 경우가 얼음이 어느 얼 때인데요. 물리적으로 이 물이 원래 10도에 있다가 0도에 어는 것과 10도에 있다가 20도로 갔다가 0도에 어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현상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10도에서 0도로 얼 때 발생하는 그 얼음의 결정과 10도에서 20도로 갔다가 20도에서 0도로 가서 어는 그 얼음의 결정이 아주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물 분자가 메모리를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없는 것이죠. 마르코프 프로세스 없는 것이. 근데 어쨌든 마르코프 블랭킷은 어떤 파티클이 바로 주변 파티클로부터 메모리 없이 바로 그냥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 말코프라고 이름을 짓는 거는 그런 메모리가 없는 특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프리스턴의 실험만 보시더라도
이 프리스턴의 실험만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앙상블들이 바로 옆에 있는 얘들한테만 영향을 받지 접근하지도 않은 얘한테 영향을 메모리가 있어서 얘한테 영향을 받거나 얘한테 한참 전에 받은 영향을 지금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코프 프로세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직관적인데 수학적인 관점에서나 통계적인 관점 혹은 물리적 관점에서는 사실은 없으면 안 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코프 프로세스에서 그 마코프는 그 개념이고요. 네, 그 블랭킷이라는 개념은 그들끼리 또 네트워크의 형태로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것도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앱솔루트한 수학적 형식이 있는 것인데 그 말코프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 딥한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네,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재밌죠? 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유림님 오셔서 잠깐 또 빨리 그 부분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액티브 인프런스라는 이론은 네,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의 관점에서 어떤 인식론의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로우 로드가 있고요. 생명체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프레너즈 프린시플의 하이 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철학적 관점들이 액션이라는 추가적인 방식과 연결이 돼서 액티브 인프런스가 라는 이론이 사실 구축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이라는 그 이론 체계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또 마찬가지로 프레너즈 프린시플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좀 검토해 보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티브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이 수완승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휴메의 어떤 인식론적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칸트의 어떤 초원론적 관념론과 연결이 있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이제 발전이 된 것이 바로 헬름홀츠 때문이고 그것이 퍼스의 어떤 가추적 추론 방식과 입각을 해서 베이지 정리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의 역사로 기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어떻게 생존을 영속할 수 있고 그 존재가 보존되는가 하는 질문은 프리스턴의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칸트의 어떤 목적론과 그것이 실제 생명과학에서 있는 찰스 다윈의 어떤 이제 생명체의 목적론 그리고 에르빈 슈레딩거가 제기했던 생명에 대한 물리학적 화학적 접근법 그리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한 애슐비의 사이버네틱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바로 칼 프리스턴의 프리에너지 프린시플로 연결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프리스턴의 사실 작업은 마르코프 블랭킷에서의 물리학을 작성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프리에너지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에르빈 슈레딩거가 질문했던 기존의 통계적인 대상들이 따르지 않는 좀 독특한 무언가 새로운 그 법칙이 바로 프리에너지 프린시플이라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갖고 온 또 최근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의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맥스웰 람스테드라고 하는 분이 칼 프리스턴의 제자이시기도 한데 지금 벌시스 AI라는 캐나다의 AI 회사를 운영하고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이분의 작업물을 볼 때마다 참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참 천재적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올해 이런 논문을 내셨습니다. 사실 아까 인터페이스 포커스라고 하는 내용, 이 저널이 굉장히 자주 등장했는데 칼 프리스턴이 썼던 논문도 이 저널이거든요. 인터페이스 포커스는 그 영국 왕립 로열 소사이어티에서 만든 저널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 생명과 물리학적인 그 이론 사이의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 것인가 하는 논문이다. 그래서 이론 생명과학 이제 학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칼 프리스턴이 방금 말씀드렸던 프리에너지 프린시플과 액티브 인프런스를 만든 정확히 10년 뒤에 이 맥스웰 램스테드가 베이지안 메카닉스라는 거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프리에너지 프린시플과 사실 액티브 인퍼런스는 사실 10년도 더 된 이론이기도 해요. 그 프레임워크는 아무리 최신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 중요성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과거 헬름홀츠가 만들어놨는데도 100년 동안 빛을 못 봤던 것처럼 혹은 칸트가 만들었던 목적론이 300년 지났는데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것처럼 혹은 초월적 관념론 같은 경우도 250년, 300년 지났는데 이제 그 정수를 이해하듯이 그 칼 프리스턴의 액티브 인프런스 이론도 사실은 보다 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이론 체계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 람스테드는 이 베이지안 메카닉스를 가지고 그 생명체가 어떻게 자신의 생존과 존재를 영속할 수 있고 적응적으로 행동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과학 이론의 어떤 과학 철학적인 구성을 좀 분석을 합니다. 어떤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술하는 그 디스크립톨로지로서의 다이나믹스가 있게 되고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explain 해주는 explanation 메커니즘을 explain하는 explanation theory로서 메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카닉스가 정말로 그렇게 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프리스크립션이 바로 프린시플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롤러코스터를 봤을 때 롤러코스터의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실시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죠. 아, 이 상태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가 둘 다 낮구나. 아, 이 상태는 포텐셜 에너지는 높지만 키네틱 에너지가 낮구나 하는 그런 어떤 묘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규칙이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다이나믹스적인 사실 표현들은 위치나 속도, 가속도, 에너지 이런 개념들 자체가 이미 우리가 다이나믹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컨트롤하고 프리딕션을 할 수 있으려면 다시 말해 과학 이론을 이제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메카닉스 이론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뉴턴 역학을 통해서 얘네들이 몇 초 뒤에 어디에 있을 것이고 이때의 속도와 에너지의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과 과거에는 어땠을지 그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메카닉스는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왜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답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 답은 사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고유한 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의 보존 법칙과 같은 법칙은 에너지의 보존 법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왜 에너지가 보존되나요? 라는 질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론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대한 답이 항상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린시플은 why라는 질문의 답으로서 작동을 하는 것이고 메커닉스는 how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이론체계, 과학적인 이론체계는 이 다이나믹스, 메카닉스, 프린시플의 3단계의 구성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그 마르스 3 레벨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에서 이제 채택하고 있는 물리학이나 과학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현대 물리학이 사실은 아주 특정한 부분들을 따로 떼내어서 이론화하는 내용들이 많죠. 예를 들어 화학 같은 경우도 있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고전적인 이론 물리학 체계에서 아주 특수한 자기들이 다루고 싶은 분야의 다이나믹스와 메카닉스와 프린시플만 따로 떼서 사실은 이론을 전개하는 셈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뭐 시간도 여기서 말하는 다이나믹스에서 표현하는 기술의 대상이 되고 공간적인 포지션이나 velocity, energy, temperature, pressure, volume, frequency, voltage 어떤 정말 다양한 어떤 물질의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기술하는 또 역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학체계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뉴턴이안 역학이 있고요. 학부 전공에서 배우는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턴 역학이 있고, 이제 대학원 전공자들이 배우는 쿤만 폰 노이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배우는 상대성 이론에 입각한 상대론적 역학이나 양자역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역학 체계가 사실 따르고 있는 원리가 또 있는데요.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토니안 역학 같은 경우는 스테이셔너리 프린시플과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라는 어떤 원리를 따르고, 쿠먼 폰 노이만 렐러티비스틱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하이젠베르크 언설튼티 원리 이런 것들 불확정성 원리를 사실 따라서 사실 발전된 이론 체계인 것이죠. 다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다이나믹스, 메커닉스, 프린시플이 이 한 방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가설적 추론적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 프린시플과 메카닉스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못 찾았던 처음에는 뉴토니안 역학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보다 발전되고 더 나은 다이나믹스를 설명할 수 있고 더 간단한 프린시플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에 이 역학체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론 체계는 아마 쿤먼 폰 노이만 메카닉스와 relativistic 퀀텀 메카닉스를 다 같이 합쳐서 쓰는 퀀텀 relativistic KVM 메카닉스가 아마 현대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물리학 역학 체계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과학적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싶은 타겟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마음과 두뇌와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다 연결이 되고 그것들에 관한 이론 체계를 과학적 이론으로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과학적 이론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 그 액티브 인프루언스 티어리가 바로 그 이론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람스테드는 이 말코프 블랭킷에서 시작되어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다이나믹스로서 어떤 이 시스템 물리적 상태에 대한 확률적인 분포나 빌리프의 공간과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인코딩되어 있는 어떤 확률적인 분포들 그 두 개를 어떤 다이나믹스 포지션이나 타임 같은 빌로소티 같은 베리어블로 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이지안 인프루언스에서 다루려고 하는 어떤 제너러티브 모델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너러티브 프로세스 사이의 어떤 그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것이 이 논문의 제목이 Physics of and by Belief였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믿음의 물리학 그리고 믿음에 의한 물리학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네, 링컨 대통령이 아마 그거를 네,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전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 물리학적인 이론 체계는 이렇게 구성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장 원리적인 Y를 답하는 부분이 바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일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역학 체계가 자신이 만든 베이지안 메카닉스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면 다이나믹스가 여러 가지로 좀 구성이 되는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픽스트 모드냐 다이나믹 모드냐에 따라서 모드 매칭 다이나믹스 혹은 모드 트래킹 다이나믹스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패스나 미래에 대한 예상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추론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싱글 모드가 없이 어떤 패스 트래킹 다이나믹의 형태로 기술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의 물리적인 이론으로 설명하고 이제 그 다이나믹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해했을 때는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과 액티브 인프루언스가 가장 끝판왕까지 와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에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그림은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 앞서 계속 설명드리지만 에르빈 슈레딩거가 질문했던 우리 생명체는 뭔가 다른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것 같다라는 그 주장에 있어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야말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며 그 답으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과학 이론이 우리 몸과 마음과 행동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다 좋다.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AI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사실 AI를 개발해 보신 분은 사실 많이 느껴보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휴리스틱하고 어찌 보면 알케미에 가깝습니다. 연금술에 가깝거든요, 인공지능 기술이. 근데 그건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에너지 프린시플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냐면 이 AI의 목적 함수를 합리적이고 실제로 생명체가 따르는 방식대로 설계하는 그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시간도 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제프리 인턴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어서 튜링상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업적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이 프리에너지 프린시플과 연관을 짓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에서 나오고 있는 생성형 AI, 뭐 GPT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존에 그냥 단순히 귀납적 추론을 하는 어떤 인공지능 아키텍처가 아니라 어떤 가설적 추론을 하고 양방향의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가추적인 설명 방식으로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지니고 있는 AI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실 철학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GPT라는 것은 사실 진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인공지능 모델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프레이너즈 프린시플이나 아니면 액티브 인퍼런스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 목적 함수의 디자인이나 아키텍처의 설계 방식과 패러다임의 설계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 베이지안 메카닉스와 액티브 인퍼런스 이론, 그리고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을 가지고 인간의 정서와 감정, 인간의 의식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인지 기능들, 대표적인 뭐 지각과 학습과 상상과 기억 같은 능력들이 결국에 다 이 베이지안 메카닉스로 기술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인간과 같은 로봇을 구현한다거나 인간의 이런 인지 기능을 정말로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정밀의료나 아니, 컴퓨테이셔널 뭐 사이키애트리 이런 쪽으로도 인간을 이해하고 고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발전되길 기원을 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실 기계의 딱 핵심 부분이 딱 이 챕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요약을 하자면 네,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나 네, 이제 결국에 인간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론 체계가 있고 그것은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수많은 공학적인 이론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인간의 지능적 기능들을 아웃소싱한 거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MIT의 물리학과 교수 막스 테그바크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공학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똑똑한 인텔리전스를 아웃소싱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계에 심어서 기계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를 극대화하고 그것을 자동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 프레너즈 프린시플과 액티브 인퍼런스 이론은 인간을 이해하는 근원적인 원리이자 네, 그 인텔리전스에 입각하는 수많은 공학 이론을 사실 더 확장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느낌을 지닐 수 있는 기계도 이 액티브 인퍼런스 이론에 의하면 사실은 추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수많은 기능들, 그래서 의식, 지각, 학습, 정서,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 체계가 있고 그것이 앞으로의 공학에도 똑같이 접목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좀 접목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와 관련된 수많은 철학적인 역사와 앞으로 이제 발전될 것 같은 트렌딩한 필로소피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행동이 단순히 철학에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으로 발전되고 그 과학적 이론들이 적용되어서 실제로 인간을 이해하고 더 똑똑하고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계를 만드는 보편적인 과학으로서 조금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강의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굉장히 숨이 차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추워가지고 네, 좀 말이 숨이 차는 것 같습니다. 그 네네. 질문 간단하게 하나 있는데 그냥 아까 그 네네. 어쨌든 마르코브 블랭켓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이제 과거의 메모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메모리가 있고 과거의 그런 흔적들이 결국 미래에 영향을 주기는 하잖아요. 그럼 그 이 자체가 그러면 이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의 한계라고 일단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어, 여기서 말하는 그 마코프라는 것은 사실 로컬한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논 마코비안 프로세스를 디자인할 때도 사실 마코프 프로세스에서 그 아키텍처를 변화해서 사실 설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메모리 프로퍼티가 있는 어, 사실은 대표적으로 미분 방정식이나 어떤 수학적인 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마코프 성질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로 다음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변화율 자체가 지금의 상태에 의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메모리 프로퍼티도 사실은 아주 그냥 복잡한 그 로컬한 마코프 프로세스에서 이멀지하는 것이지 그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음, 우리 우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마르코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것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당장 아무리 메모리가 담겨져 있다고 한들 지금 상태의 그 메모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사실은 그 메모리가 어떻게 해서든 다음 순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어찌 보면 그 우회하거나 되게 프록시를 해서 그 메모리 이 프로퍼티를 뭐 응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그 메모리를 활용한 넌 말코비안처럼 보이는 프로세스마저도 물리적 관점에서 사실 다 말코 프로세스입니다. 바로 직전 상태나 현재 상태에서만 네, 반영이 되기 때문이시죠.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일단 네.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코프 블랭킷의 한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엔 마코프 블랭킷이 가장 가정이 적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것보다 더 추가적인 가정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잃을 게 좀 생기게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이론 체계로 구성하기 위해서 마커브 블랭킷을 설정한 것이고요. 사실 제가 AI나 기계학습과 이 컴퓨테이션 뉴로사이언스의 수학적인 프레임워크의 차이나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공통점을 좀 분석하려고 작업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이론신경과학과 지금 AI의 이를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하려면 말코프 블랭킷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이제 MDP,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어떤 수학적인 형식을 도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 위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AI는 AI 딴 대로 너무 말코비안 한 성질들을 구현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네, 대표적으로 지금 뭐 강화학습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 로봇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예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컴퓨테이션 뉴로사이언스에서도 그런 조금 더 사실 강한 가정들을 줄 수 있는데 그 강한 가정들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진짜 인간과 같은 성질들을 좀 구현하는 데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말코 블랭킷은 가장 단순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파티클들이나 앙상블들이 뿌려져 있고 가장 근접한 애들로부터 직접적인 인과적인 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이상 어,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 단순한 가정입니다. 네. 그리고 현우님이 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조금 철학적으로 좀 이야기할 게 많아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센서리 액션, 인터널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구분에 대해서는 이 말코프 블랭킷이 이 바운더리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약간 이야기인데요. 네, 이 가정이 가장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센서리 스테이트, 액티브 스테이트, 인터널 스테이트, 익스터널 스테이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카테고리 설정이 굉장히 아비트러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 그러니까 센서리와 액션, 그러니까 퍼셉션과 액션이 정말로 구분되고 정말로 완전히 퀄리테티브리 다른 것인가라고 주장을 했을 때 사실 액티브 인퍼런스 관점에서는 아니거든요. 아마 다음 이제 세미나에서 준비하시겠지만 퍼셉션과 액션은 스펙트럼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센싱을 하면서 액션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환경과 우리 external state와 internal state가 있을 때, external state가 internal state로 하여금 인과적인 영향을 밖에서 안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sensory 뭐 state 혹은 그것을 어떤 per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perception 조금 더 고차적인 인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internal state에서 external state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때 표현은 active stat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외부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이렇게 조율을 할 때는 항상 센서리 스테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액티브 스테이트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사실 모든 이제 바디 파트에는 센서리 인풋들을 받아들이는 수용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 센서리 스테이트 그 수용기가 있는 거는 똑같이 액션 파트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액션이 일어나고 액션이 이루어지면 항상 데이터를 수집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센서리 스테이트와 액티브 스테이트는 그런 인터널 스테이트와 엑스터널 스테이트의 어떤 인과적인 관계의 방향에 따라 구분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생명체의 관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작동하는 그 화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좀 어떤 스펙트럼에 있는 것으로 네,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네, 조금만 시간이 지나시면은 이제 이 액티브 인프런스의 티어리 파트가 끝나게 되면 이 점차 이 의미가 정말 강하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좀 웍들을 계속 좀 팔로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컨셔스니스에 대해서 프레너지 프린시플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을 올해 초에 만들어 놨고 그 인너 스크린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델들이 이 프레너지 프린시플에 입각해서 인간의 의식적인 현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간이 의식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의 내용 그리고 그 경험하는 그 수준 그러니까 awakeness나 arousal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이론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 뭐 이런 것 같은 굉장히 자명한 어찌 보면은 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적용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나 워크스페이스 티어리나 인테그레이티드 인포메이션 티어리 같은 현재 이미 개발되어 있는 이식 이론에도 충분히 접목될 가능성은 너무나도 자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실 확장 가능성이 높은 아주 단순한 사실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셀프 에비던트하기 때문에 어딜 갖다 놔도 사실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액티브 인플루언스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재밌게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